코스피가 금요일에 18%나 올랐어요. 정말 대단한 게 이게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이다. 08년도 금융위기 기록을 그때 한 12% 됐는데 완전히 갈아치운 거죠. 주간 내내 지금 빠지다가 금요일에 완전 게임을 뒤집어 버렸는데,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아직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다시 이게 상승장에 진입을 한 것일까? 아니면 잠시 이제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데드캣 바운스인가? 너무 어렵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헷갈리고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지금 그럼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수급 관점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최근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메모리 업체들이랑 빅테크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장기 사이클을 준비하는지 펀더멘탈까지 살짝 짚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어제 종가 5593에서 시작해서 장 마감 직전까지 6630을 찍었죠. 시가 대비 17% 이상 뛴 거고 마감까지 힘이 안 죽었어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면은 지난 두 달간 봤던 최고의 반등들이 있었죠. 7월 3일에 약 9% 이상, 7월 21일에서 23일간 약 3일 동안 9% 이상. 여기랑 비교를 해도 그 어떤 것보다 두 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가?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과학 법칙은 아니죠. 옛날에 수학자가 발견한 숫자 배열이 있죠. 예를 들면 1, 1, 2, 3, 5, 8, 13, 21 계속 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비율이 있는데, 이게 자연에서 뭐 나뭇가지나 소라 껍데기나 신기하게 이게 자주 나타나요. 그런데 1930년대에 어떤 트레이더가 이걸 주식시장에도 적용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수십 년간 유행처럼 퍼졌죠. 문제는 학자들이 검증을 해봤는데 정말 그 비율에서 멈추는가? 결과는 솔직히 좀 애매해요. 즉 13일의 금요일같이 불길하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데, 확실한 과학적인 이유는 없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그 믿음 자체가 실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많이 참고되는 기준선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 심리에 대입을 하면은 조금 더 말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주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랐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좋을까?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기준을 만들어요. 굉장히 원시적이고 민간적인 건데, 절반쯤 떨어지면은 다시 살만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50%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생각보다 38%, 61% 정도에서도 많이 멈추네? 이런 패턴들을 발견을 했고 그 비율이 우연하게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숫자랑 똑같았죠. 그래서 이름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다. 그래서 주가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랐으면은 20만원이 최고점이죠. 18만원은 23% 되돌림 부분이에요. 16만 2천원은 38% 되돌림 부분이죠. 15만원은 50%, 13만 8천원은 61%, 12만원은 78%, 그리고 10만원. 이 가격대마다 여기쯤이면 다시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 근처에서 멈추거나 튀어오르는 일이 자주 생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하필 61.8%냐? 솔직히 말하면 이 61.8%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은 없어요. 그 숫자가 주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그 가격을 보고 있고, 그래서 61.8% 왔네 그러면은 매수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즉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61.8%의 우주의 신비한 힘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격대라서 매수와 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표시한 눈금자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코스피가 최근 20년도부터 보면은 저점 후보가 4개가 있어요. 20년 3월에 코로나, 그 이후 22년 9월, 23년 10월, 그리고 25년 4월. 이 4개를 다 계산해보면은 놀랍게도 답이 전부 35%에서 39% 사이로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즉 아까 이야기했던 특히 23년 10월 저점 2273이고 25년 4월 저점 2284죠. 이때 거의 같은 가격이었는데 1년 반 동안 이 자리가 계속 지켜졌다는 뜻이죠. 4개 서로 다른 지점이 다 비슷한 답을 준다는 거는 이 결론이 특정 날짜 하나를 억지로 골라서 나온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정도 되돌림 35에서 39%는 보통 건강한 강세장 안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여겨지는 범위다. 물론 이번 2월 저점이 4,900 정도 되죠. 즉 이번 폭락의 진짜 최저점 7월 29일에 5262인데 그거보다 아주 살짝 높은 상황이죠 지금. 아직은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반등은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논리가 뭐냐면은, 진짜 시험 때는 아직 안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진짜 강력한 반등은 원래 예상 저점까지 안 가고 그 위에서 먼저 튕길 수도 있다. 매도세가 이미 바닥이 났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둘 다 맞는 해석이고 어느 쪽인지는 미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거의 다 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자면은, 오늘 시장 전체 외국인 순매수가 약 8.5조 정도 됐죠. 그런데 이 중에서 91%가 딱 5종목에, 약 8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 2종목에 몰렸어요. 100명 친구 중에서 딱 2명한테만 엄청 크고 비싼 피자를 사준 건데, 그런데 신기한 건 이날 나머지도 다 같이 피자는 먹고 있었다. 건설, 로봇, 방산, 자동차까지 프로그램 매수 상위 100개 대부분이 두 자릿수로 올랐죠. 외국인 돈은 좁게 몰렸는데 실제 시장 상승은 훨씬 넓게 퍼졌다. 기관 같은 경우도 목요일에는 팔았던 아주 소량이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기관 매수 1, 2위로 정확히 돌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 모든 이상한 패턴들이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 터졌던 만일의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 레오폴드 아신 브레너라는
25살 AI 분야 천재 투자자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오픈 AI 출신인데 AGI가 몇 년 안에 온다라는 그런 예언들을 써가지고 월가에서는 완전히 스타가 됐죠. 레오폴드가 만든 헤지펀드, SA 펀드라고 하는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 펀드가 AI 인프라, 반도체, 메모리, 클라우드 이런 관련주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4배에서 5배 레버리지를 써요. 440%까지 갔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주가 폭락을 하면서 이 레버리지가 정반대로 작동을 했죠. 4배 레버리지면은 보유 자산이 25%만 빠져도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결국 마진콜, 강제 청산이죠. 이게 터졌고 7월 30일 이 펀드가 보유 주식 대부분을 다른 헤지 펀드 시타델에 통째로 팔아 넘겼죠. 자산 규모가 4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7월 31일에 이 청산으로 풀린 하락 압력이 사라지면서 AI 반도체 관련주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튀어올랐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8%,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직접 야간 한국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 사건을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견한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아다리가 맞게 떨어진 거죠. 왜 자금이 지금 딱 반도체 대장주 두 곳에만 극단적으로 몰렸는지. 왜냐하면 레오폴드의 이 SA 펀드가 정확히 이런 종목들에만 집중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왜 파생 시장은 조용한데 현물만 화끈했는지. 이건 시장에서 사고 판 게 아니라 시사델 같은 회사들한테 통째로 넘긴 블록들이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레오폴드를 노리고 이걸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다.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파다했죠. 물론 레오폴드의 포지션이 오픈이 되어 있었고 상당히 이게 말은 되지만은 실은 역사적으로 큰 펀드들이 망할 때마다 거의 항상 누군가 일부러 무너뜨렸다, 이런 음모론이 따라옵니다. 1998년 LTCM, 2006년 아마란스, 2007년 사우드캐피탈, 2021년 아케고스, 빌황 형님이 계셨죠.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들의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뭔가 극적인 사건이 생기면은 그 뒤에 누군가의 의도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기계적인 수학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레오폴드가 고수를 했던 이 4배 레버리지 전략은 누가 안 건드려도 원래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누가 일부러 공격을 안 해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조정만 와줘도 자동으로 터지는 구조죠. 몇 주간 계속 확인을 했듯이 중국 반도체 경쟁 공포, 빅테크 캐펙스 우려, 국내 ELS 레버리지 ETF 문제, 이 모든 게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던 진짜 이유들이에요. 레오폴드는 이 흐름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었던 하락의 가장 취약한 방식, 과도한 레버리지 플러스 한테만 집중을 했죠. 여기에 극단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터진 희생자일 뿐인 거죠. 그리고 시타델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강제 매도자가 나오면은 싸게 사들이는 그런 전략을 반복해온 회사예요. 이건 알려져 있는 그냥 합법적인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번에 처음 등장한 수상한 패턴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미리 준비해뒀다가 이렇게 구조대원분들이 건져주는데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린 범인이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구조 능력이 있다고 사고를 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음모라고 하려면은 누군가 처음부터 반도체 하락 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주간 판 데이터는 정확히 그거랑 반대였죠. 이 하락엔 이미 여러 개의 서로 무관한 진짜 펀더멘탈적인 원인들이 있었어요. 즉 이런 음모론은 언제나 극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훨씬 재밌고 사실 같죠.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훨씬 정직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이 레오폴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오늘 폭등이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점이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금요일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1.8배 더 많이 팔렸어요. 만약 금요일에 폭등이 레오폴드의 청산으로 인한 AI 반도체 섹터 전체가 숏 커버링이 됐다, 이런 이야기라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비슷한 비중으로 사이좋게 올라가야 자연스럽죠. 그런데 실제로는 SK 하이닉스가 약 4.4조, 삼성전자가 2.4조, 약 2배는 더 많이 매수됐어요. 이 추가로 쏠린 부분은 바로 하루 전부터 허용이 된 하이닉스, ADR 전환 차익 거래로 설명이 될 수 있죠. 이건 삼성전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 SK 하이닉스에만 딱 맞는 특수한 메커니즘이니까. SK 하이닉스 ADR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전환 차익 거래는 뭐냐? 자, 그렇다면 ADR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SK 하이닉스가 원래 한국 거래소 코스피에서만 주식이 거래되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증권 계좌를 새로 만들고 원화로 환전하고 시차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되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7월 초에 이번에 미국 지점을 하나 열었죠. 미국의 큰 은행이 한국 SK 하이닉스 진짜 주식을 금고에 보관해두고 그 주식을 대표하는 미국판 영수증을 만들어서 나스닥에서 달러로 파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판 영수증이 바로 ADR이죠. 이걸 사면은 미국 투자자도 한국 계좌 없이 SK 하이닉스에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비율이 그래서 ADR 한 개가 한국 진짜 주식 0.1개죠. 그렇다면 전환이 뭐야? 왜 필요해? 전환은 이 영수증인 ADR을 진짜 한국 주식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한국 주식을 영수증 ADR로 만드는 걸 말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지금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 미국에 있는 하이닉스, 원래 같은 회사에 같은 가치를 가진 물건인데 지금 두 시장에서 값이 다르게 매겨질 때가 있죠. 만약 미국에서 이 영수증이 한국 진짜 주식보다 훨씬 비싸게 팔린다, 그럼 누군가가 한국에서 진짜 주식을 싸게 사서 그걸 영수증으로 바꾼 다음에 미국에서 비싸게 팔면은 그 차익만큼 공짜로 돈을 벌 수가 있죠. 이게 되려면 전환이란 절차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한쪽 방향만 열려 있었다. 그동안에는 미국 것만 한국 걸로 바꿀 수 있었다.
왜 그랬냐면은 그냥 행정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미국 지점, 이 ADR을 새로 여는 게 큰 시스템 공사인데,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 주식을 관리하는 공식 기관이죠. 여기서 미국 영수증을 한국 주식으로 바꿔준 창구를 먼저 만들었고, 이제는 한국 주식을 미국 영수증으로 바꿔주는 창구를 조금 더 늦게 만든 거죠. 그냥 시스템을 만드는 순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7월 30일부터 한국 주식을 미국 영수증으로 바꾸는 것도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의 영수증이 한국 주식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었죠. 정말 차이가 컸을 때에는 약 50%나 더 비쌌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 차이가 커도 그 차이를 이용해서 돈 벌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다 7월 30일 그 길이 처음 열린 거죠. 그래서 7월 30일에 그 문이 열리자마자 외국인들이 한국 SK 하이닉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싸게 사서 미국에서 이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7월 31일에 완전히 다른 이유로 레오폴드의 SF펀드가 강제 청산이 당했죠. 반도체가 전체 폭등을 하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폭등 속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유독 2배 더 많이 팔렸다. 이 유독 더 많이 정체가 뭘까 생각해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오른 거는 헤지펀드의 청산이 맞는데, SK 하이닉스만 유독 더 튀는 그 추가분은 바로 이 하루 전에 열린 한국에서 싸게 사서 차익 거래의 길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차익 거래의 길에는 제한이 있어요. 회사 전체 주식의 25%까지만 이 영수증 ADR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초반에 상당량을 써버린 상태죠. 즉,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차면은 자연스럽게 멈춘다. 정리를 하자면은 SK 하이닉스는 한국과 미국 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그 길이 막혀 있었다 보니까 두 시장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 길이 딱 하루 전 7월 30일에 처음 열렸고, 7월 31일에 다른 이유로 반도체 전체가 폭등을 하는 와중에 SK 하이닉스가 유독 더 크게 오른 거는 이 새로 열린 차익거래 기회 때문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래서 이 기회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힘이라는 거다. 즉, 레오폴드의 청사는 기본 배경이고, 반도체 AI 인프라 섹터 전체를 밀어올린 큰 파도였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다 같이 오른 게 이 증거예요. 그리고 이게 트리거였으면은 원래 기본 체력은 어느 정도 깔려져 있었다. 왜냐? 우리가 서두에서 봤듯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그 저점에 다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내 체력은 이제 준비가 됐는데 트리거를, 즉 좋은 재료와 테마를 밀어준 거죠. 그리고 ADR 전환 차익 거래는 추가 부스터였다. 그 큰 파도 위에서 SK 하이닉스만 유독 더 크게 튄 그 추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지금 튀어 올랐던 이 자리가 1년 반 동안 여러 번 테스트되었고 지켜졌던 꽤 견고한 바닥이란 뜻이고, 이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굉장히 좋은 증거예요. 다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장기 추세가 괜찮다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몰빵해도 된다는 걸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즉 몇 년 단위 구조에서 볼 때는 이 대세 상승 자체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렇죠. 이 네 개의 저점 계산이 답해주는 질문이죠. 아직 안 깨졌다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하루 단위 전술로 봤을 때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당장 이 시점이 최대로 베팅을 해도 되나?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이거는 4개의 저점 계산이 전혀 답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같이 확인했듯이 외국인 매수의 75%가 딱 5종목에, 65%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몰렸죠. 몇몇 반도체 장비주는 오히려 그리고 팔렸어요. 즉 이거는 장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가의 문제인 거죠. 즉 집의 기초공사가 장기 추세죠. 이게 튼튼하다고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오늘 당장 지붕도 없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살자, 이런 뜻은 아니죠.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안심이지, 지금 이 순간이 들어가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은 갖되, 최근에 우리가 가장 아까워하던 실수들이 또 있잖아요. 닭을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 꼭 이렇게 정확한 저점을 맞추려다가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뒤늦게 쫓아가거나 반대로 더 빠질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영영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 추세에 대한 확신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그 근거 아래에서 이제는 분할 매수를 할 때 조금 더 그 비중을 살짝은 높여서 들어갈 수는 있다. 절대로 오늘 당장 100% 넣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국지간 반도체 대장들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이후 며칠 동안에 추가로 반도체 장비주, 중소형 반도체주가 뒤늦게라도 따라 오르는지, 외국인 매수가 계속 오늘의 이 두 종목을 넘어서 확산이 되는지, 기관분들이 오늘 산 반도체를 다음날도 계속 들고 있는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면은 조금 더 강하게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확산 추세가 여러 날 반복이 된다. 나머지도 계속 꼭꼭 채워 넣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눌림이 온다. 그렇다면 전체 상승이 약 절반 정도 되돌리는 자리, 대략 한 5천 후반대죠. 여기가 1차 관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것도 무조건 맞는 법칙이 아니라 참고 기준선 정도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 흐름은 이런데, 최근에 정말 주옥 같은 힌트를 줬던 SK하이닉스, 이건 다뤄봤었죠.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콜에 따른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펀더멘털이 꺾였나? 훼손됐나? 아니, 중국 반도체사들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깔아 뭉개버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난 모르겠어. 단기 흐름은 모르겠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장기를 보고 담아둘래,
이럴 수 있는 근거들이 과연 나왔는가?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다음 멤버십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